최근 몇 년 전부터 수도권 일대를 중심으로 이런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적은 돈으로 새로 지은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일까요? 빌라 매매를 둘러싼 허와시를 시사기획맥에서 취재했습니다. 취재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습니다. 이게 이제 신축이고 전혀 감정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갖다 좀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팔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게 종합 범죄 세트예요, 완전히. 아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엮어갖고 집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봤습니다. 신축 빌라촌이 자리한 신도시. 가장 눈에 띄는 건 빌라 분양 광고들입니다. 1,000만 원 단위부터 100만 원대까지 예상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정말 이 가격에 집을 살 수 있는지 광고에 나와 있는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봤습니다. 그게 최저 입주금이 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맞아요? 일단 집세를 다니셔야 되고요. 신용에 문제 없으면은 실입주금 500만 원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몇백만 원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분양가가 1억 3,800짜리거든요. 실입주금 500만 원을 제외한 1억 3,300까지는 임대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실입주금을 빼고 전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세의 90%가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걸까? 실입주금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은행 1금융권에서는 많이 나와야 60%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2금융권에서 70% 맥심으로 융자가 나와요. 신도시 빌라 매매는 대부분 2금융권의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대출을 받아 입주한 김모 씨를 만났습니다. 언뜻 봐도 지어지지 얼마 안 된 깨끗한 새 집. 하지만 김 씨는 집을 갖게 됐다는 기쁨보다 더 큰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보험이 이게 이자가 거의 56만 원인가 될 거예요. 이건 이제 하자보험까지 해서 65만 원. 한 달에 나가는 대출 이자만 60만 원이 넘는 상황. 부담스럽죠, 이제. 네, 월급의 거의 반이 나가니까. 처음에는 내 집 마련이 현실이 되자 빚도 금방 해결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몇 년 동안 상환하셔야 돼요? 10몇 년 정도. 근데 그 안에 갚아야 되는 거. 거의 대부분 안 그러면 거의 이자만 갚다가 사람들이 힘들면 거의 이사를 간다 하더라고요. 3년만 이제 이자만 갚다가 원금이랑 같이 못 갚으면 이사를 가고.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는 건 앞으로 갚을 돈이 많다는 뜻. 이걸 알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취재 중 상담을 받았던 한 분양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집부터 보자고 권유해 따라가 봤습니다. 20평 남짓한 빌라. 아직 마무리 공사가 남았지만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신축 빌라는 아무래도 옛날 그 주택 모형보다는 소위 신세대들이 좋아하는 그런 컬러라든가 디자인, 그리고 가구 구성, 그리고 이제 마감 자재, 좀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고급화되어 있는 겁니다. 방과 화장실, 구석구석을 살펴본 뒤 계약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건축주에게 분양을 위임받았다는 이 남자는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하는 만큼 비용이 절감됐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단 산다고만 하면 절차는 일사천리라고 설명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달라고 하실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주시면 저희가 빨리 진행이 되고요. 얼마 없는 돈으로 1억 원 넘는 집을 살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며 망설이자 숨겨놨던 비책을 알려줍니다. 은행에서 70%
최대한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원 저희도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을 좀 더 드리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도 모자란 금액은 일면식도 없는 건축주가 빌려준다는 겁니다. 오로지 집을 팔기 위해 알게 모르게 사채까지 하는 셈입니다. 이들의 호객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아니 11월 달이나 뭐 이렇게 하진 않으신데요? 네. 집이 없어져요. 그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남았잖아요? 네. 그거 하면 없는 거예요. 하루에 저도 집 보신다고 12번씩 상담을 해요. 집값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해도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비밀 거래가 시작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동원되는 걸까요? 처음에 한 6천인가 된대요. 처음에 1,500일 있다고 했어요. 근데 500만 어떻게 못 가겠냐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난 당연히 그냥 이금융 내려가서 이자 조금 더 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법무사랑 같이 은행 신협 앞에 가니까 은행에서 얼마짜리 집을 사냐고 물어보면은 1억 4,500짜리 맞습니까? 하면은 대답만 네 하면 된다고 내렸어요. 그러고 이제 살다가 이제 요 근래 이제 집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업계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이 지금. 업계약서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김 씨가 대출받은 은행을 찾아가 금융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아봤습니다. 대출 담보로 잡힌 김 씨 빌라의 감정가는 1억 5,200만 원. 이번에는 김 씨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적힌 분양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 입주금 30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거래가보다 감정가가 4천만 원 정도 높게 나온 상황. 업계약을 위해 은행과 매수인이 가진 계약서가 각자 다른 이중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실계약은 둘이서 계약한 내용이 계약 내용 자체가 된 거고 업계약서를 작성한 거는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취재진은 좀 더 깊숙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느 신축 빌라와 마찬가지로 언뜻 보기에도 갖고 싶을 정도로 잘 지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구경을 하자 분양업자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1금융권에서 9,600까지 가능하대요. 9,600이 넘어가면 2금융권. 2금융권에서 빌려야 될 거. 2금융권에서? 그럼 나중에 뭐 돈이 뭐 언제 뭐 좀 목돈이 이렇게 생긴다는 이런 계획은 없으시고요? 일단 후에도. 왜냐면 제가 이거는 많이 사장님께 이제 약간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나중에 가는 걸로 그 윤석선도 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사장님한테 달에 얼마씩 그럴까? 본격적인 유혹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 개입된 사람은 계약을 진행하는 분양업자 또는 중개업자와 집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금융권, 모든 과정의 법적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가 있습니다. 먼저 분양업자에게 업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제가 계약서를 쓸 때는 1억 6천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는 정치계약 쓰고 이제는 그 은행에 들어가는 계약서는 따로 1억 6천으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법적 감시와 책임을 지는 법무사는 이런 편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근데 어차피 사인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희 법무사가 해줘요. 마지막으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은 어떨까?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알면서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하는 게 뭐 탱커 있는 데 가서 은행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상 그런 거 이제 다 모든 게 다 기술도 있잖아. 어떤 뉴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사는 거였어요. 그 나중에 적발되면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문제된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서민들이 오로지 내 집을 갖겠다는 이유로 이런 불법 노름에 떠밀리는 이유가 뭘까? 이번 정부에서 무려 14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평가는 좋지 않습니다. 서민 주거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운 방안들이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는 평입니다.
가격 안정을 떠나서 지금은 뭐 심지어 하우스 푸어 문제라든가 주택 그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자산 디프레이션이 생겨서 오히려 이것이 금융시장이라든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실패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방안 없는 임기응변 같은 대처가 결국 있는 사람만 배불리고 없는 사람은 울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우스 푸어 문제들이 이 문제가 적절하게 대책이 안 나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더 주택 시장은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패한 정책과 그 틈새를 파고든 부동산 업계의 속임수. 이 속에서도 어렵사리 집을 마련한 서민들은 또 다른 피해를 호소하기도 합니다. 부실공사는 빌라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불과 4개월 전에 첫 거주자가 입주한 신축 빌라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방 한 틈새마다 곰팡이가 펴있고 벽을 따라 스며들어든 물 때문에 바닥을 모두 드러내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에 입주한 김 씨. 갓 돌이 지난 아이와 아내,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은 불과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냄새가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베란다로 통해 있는 작은 방은 입주한 지 반년도 채 안 된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엉망인 상태. 방바닥을 통째로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원래 베란다를 지을 때 방수되는 몰 자재를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새어 나오는 거 계속. 이 부분에서 이쪽 부분에서 물이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점점 우리가 몰랐으니까 이 정도 찰때 몰랐다가 여기 바닥을 까보니까 썩어갖고 이런 데 그냥 깨지더라고요. 또 여기가 지금 석고로 되어 있는데 석고는 나무로 해서 이런 나무시로 돼서 다 썩어갖고 지금 그거 버렸거든요. 가구와 장판으로 가려졌던 방바닥은 물이 흥건히 고일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 1차 끝난 지. 그러니까 여기는 1차 공사 우리 계약할 당시 만약에 베란다 이렇게 돼서 안 샀을 건데 이게 평면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행거도 여기 못 놔두게 돼 있어 갑자기 이제. 계약 당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베란다 때문에 2차, 3차 문제들이 연이어 터진 겁니다. 여기 이런 데도 다 근거고 여기도. 멋들어지게 붙여진 욕실 타일은 군데군데 금이가 있고 집 곳곳에 균열이 일어났으며 가스 배관 마감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건축주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자 없이 해야 되는데 체크 못하는 하자들이 나오는 게 저희들은 사실 쓸 만큼은 했는데 사실 해대도 너무했어요 사실이. 1층에서 5층 올라오는데 되게 안 힘들었어. 저희 집 보러 오면서도 그렇죠. 되게 좋고 애기 없고 짐 들고도 행복했어요. 근데 진짜 23일간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막 진짜 와이프는 괜히 나랑 저랑 싸우고 또 회사에서 괜히 눈치밥 먹으면서 또 회사 다니고 또 애는 또 먼지 냄새 난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또 공사 중이라서 또 아까 앞집에 가서 또 신세 짓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이 막 일상생활에 꼬여버린 거지. 열심히 일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했던 가장의 꿈은 먼지 가득한 집안에 파묻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 씨도 미처 깨닫지 못한 사이 계약 체결 중 불법 거래의 공모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가계약금을 부동산 사장한테 빨리 주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자기가 다 쓴다고. 우리도 못 봤어요 계약서를 지금. 이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그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을 주게 되는데 구두로 혹은 계약서상 오고 간 금액이 있을 테고 신고한 금액이 있을 텐데 자기는 그 실제 그 거래 그 하기로 한 그대로 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업계약을 할 때도 이제 자기 도장이 들어갈 테고 할 테니까 그걸 매수인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죠. 전문가들은 결국 집을 사는 사람이 더 꼼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주택 가액의 30% 정도 대출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국토부라든지 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인데요. 건물의 노후도 대비해서 실제 매매 가격의 적정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시고 분양을 받으시던 매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지어 파는 게 목적인 빌라 매매 현장에는 집 보수를 위해 건축주가 넣어둔 하자 예치금은 늘 부족합니다. 자신의 집 공사를 하는 동안 김 씨 아내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근처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바깥에 왜 나오신 거예요? 집에 공사 중이어가지고 네, 안에 있기가 불편해가지고.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욕심에 중개인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 건 아닌지 후회될 뿐입니다. 좀 괜히 이사 왔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괜히 너무 이제 막 다짜고짜 너무 그래서 이사를 오긴 했는데 자꾸 닥달하니까 빨리 이제 좀 느긋하게 이사했으면 좋았는데. 돈 벌어 주택대출 갚기에 급급한 하우스푸어가 15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팔면 그만이라는 건축주와 분양업자, 이들 행태에 뒷짐만 지고 있는 감독당국이 하우스푸어를 더 양산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아 10년, 20년 동안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사기획맥 박유연입니다.